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2년도 8월 달에 이루어진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약간 추상적이었거든요. 뭐 언어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어린애 같은 어떤 기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라. 일단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언어의 기원은 실제로 이제 슈타이너가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보편 원리가 있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보편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사실 모든 종교도 그렇고 어떤 고등 종교 내지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더욱 수준 높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진화했다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 진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화가 보다 복잡한데 더 복잡한 것을 더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고 있으면 그게 더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분화되어 있는 것을 더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면 그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사고 수준이 높다는 것은 더 다양한 것들의 연관성을 더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게 사고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뭔가 하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태양계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나의 행동과 마음에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동일한 영향권 아래에서 서로 간의 관계의 질서가 어떤 식으로도 이제 또한 영향을 받고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나 문화나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흐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연관이 어느 정도 강도로 작용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더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통해서 연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도의 인식이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고등 종교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우주와 자연과 사회와 인간과 만물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질서 원리. 이 질서 원리를 이해하고자 애를 써왔다는 거예요. 애를 써왔고, 이제 뭐 단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어떤 고등 사상들이 추구해왔던 바다. 지금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딱 그겁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땅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게 사람의 신체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특히 언어가 그렇다. 사실 언어는 국어, 영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를 이해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 아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존재 전체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언어 교육, 또 나아가서 언어 문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을 형성하는 어떤 토대를 닦는 것이고
인간을 형성하는 토대를 닦는 것이고, 또 실제로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해보더라도 이제 뭐 박사 과정까지 끝내고 교수를 하고 전문적인 학자의 길을 가고 혹은 작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느끼는 바가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어느 실력이 전체 실력의 90%네. 예. 실제로는 개념의 이해와 활용 실력이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데, 자, 텍스트로 들어갔어요. 자,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 슈타인의 딸이 인사말 하고 있는 거라서 건너뛰겠습니다. 4페이지 건너뛰고요. 5페이지. 5페이지 전반부에서 슈타이너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슈타이너 강연록에서 특징이 보면 본론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식생과 호흡, 식생과 먹는 거하고 호흡하는 거, 이게 인간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식생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가지고 우리 내장에 생명력이 없는 물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거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다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요리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지금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력은 제거된 상태죠. 생명력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종의 물질인데, 모종의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내장 안에서 어떤 생명 없는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물질들이 림프관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 다시 살아난 그 생명력이 혈액으로 전달이 되고, 이 살아있는 영양분, 혈액으로 전달된 영양분이 산소를 만나서 요게 다시 피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된 피가 가슴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성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 이제 용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로치고 필링이라고 써놨는데, 요때 인지학에서 필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감성, 이성, 도덕성 이걸 다 포함해서 다 필링이라고 해요. 인지학적 용어로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감각혼은 sentient soul, 오성혼은 intellectual soul, 의식혼은 consciousness soul이라고 영어로는 구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어떤 의식 수준을 다 통틀어서 그냥 감성이라고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작용 전체를 감성이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센티멘트 이것도 감성이라고 하고, 필링 이것도 감성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영어를 표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감성은 우리 마음작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하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에 물질이 들어옵니다. 물질이 들어와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다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또 한 번 더 피에 영향을 줘서 피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생명 없는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력으로 전환을 시켜냈다는 거예요. 모종의 과정에 의해서 생명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생명력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다시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능력, 감성, 이성, 도덕성, 통틀어 필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활동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은 실제로 내장과 피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내장과 피에서 없던 생명력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피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피와 공기 사이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감성이 생겨난다. 이런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어떠십니까? 뭐 진짜 그렇지 라고 딱 마음에 와 닿나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안 와닿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와닿게 설명을 하는 게 저의 과제인데, 자, 그러면, 저기 빨간 게, 임 선생님 빨간 게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기운들을 몸 안으로 빨아들이죠. 빨아들여서 영양소를 변화시킨 다음에 쓸모없는 건 똥으로 내보내고, 예, 힘으로 쓰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고, 이런 신진대사를 합니다. 신진대사를 하는데 한 종류의 신진대사를 하고 두 종류의 신진대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동양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지기를 빨아들인다. 지기를 흡수한다. 공기를 통해서 천기를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서 천과 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1대1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 보이지 않는 작용력들, 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물질화된 형태들을 전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는 땅을 흡수하는 거라고 보고, 숨을 쉬는 거는 하늘을 흡수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를 우리는 흡수합니다. 흡수하면 얘가 내장으로 내려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피를 통해서 돈다는 얘기죠. 피를 통해서 도는 과정에 얘는 원래 죽은 생명이 없는 애인데 얘가 생명력이 있는 거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변하는가 하면 사실은 공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공기에 있는 어떤 힘이 죽어있는 물질에 생명력을 다시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공기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 이미 스피릿이 있다라고 봐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창조적 힘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공기 속에 이미 스피릿이 있다. 그래서 공기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흡수한 어떤 물질로서의 음식들이 소화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를 만남으로써 안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데 이게 다시 가슴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슴으로 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뇌로 생각한다 그러죠. 머리로 생각한다. 근데 두개골이 아니고 두뇌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책을 저희 학교에서는 보편인지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보편인지학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명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독특한 명제 중에 하나가 슈타이너가 뼈가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뼈가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뼈가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체에 단단하고 정형화된 부분이 있고 음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활기 있고 분산적인 에너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하면서 활기 있는 부분이 있고 정형화되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 음양적으로 인체 내부의 활동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피가 대표해요. 피. 음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뼈가 대표합니다. 근데 피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근육이 피하고 따라간다라고 보고 뼈하고 따라가는 것은 신경이 따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감각이거든요. 우리 신체 외부 표면으로 나와 있는 것들, 후각, 촉각, 미각 하는 것들, 요것들은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것들은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음과 양 과정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인지학에서 동감과 반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인간한테는 인간의 의식의 어떤 그 성장 발달을 주재하는 힘은 동감, 반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하고 나 자신을 심정적으로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힘을 동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감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두고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반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차한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 어느 쪽의 힘이 더 주도적인가에 따라서 의식의 상태가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동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요 피해 작용이다라고 봐요. 양적인 거. 요게 동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요거는 반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신경의 작용. 요런 거는 반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반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반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인식 능력 전체가 추상화 능력입니다. 추상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 낱말, 개념 이런 것들도 전부 추상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무라는 개념,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지만 공통 속성을 찾아내서 나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똑같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지만 공통 속성을 찾아내서 물고기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에도 분류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류가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식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서 추상화해내고 이 추상화된 대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게 우리의 의식 활동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화를 시킨다는 것은 사물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물을 조작하는 과정이잖아요. 조작하고 패턴화 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패턴화를 시킨다는 것은 정형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물의 실제를 일단 제껴놓고 얘의 어떤 성질을 관념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정형화시키는 거. 정형화시키는 거, 딱딱하게 고정된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 이거는 양적인 작용일까요? 음적인 작용일까요? 음적인 작용이에요. 음적인 작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념 논리로 전환시키는 과정들은 음적인 작용인데 물리적으로도 음적인 애들이 그런 음적인 의식 작용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는 뼈가 생각한다. 그건 비유적인 얘기고 뼈에 붙어있는 신경하고 붙어있는 감각, 그 감각의 누적에 의해서 어떤 기초적인 반응들이 패턴화된 반응들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화된 반응들이 우리가 자각하는 의식으로 떠오르는 식으로 인식 발달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뼈가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 신경망의 총 집합체가 우리 신체에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뇌죠. 뇌입니다. 이 뇌의 본질은 그냥 신경 덩어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머리 꼭대기에 신경 덩어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냐라고 하는 것도 인체의 신비죠.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있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왜 하필 여기 몰려있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직립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립해 있잖아요. 직립을 해 있는데 또 하나 직립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직립했다는 것은 손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손이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도구를 만들게 되고 이 도구의 활용과 함께 언어를 활용할 줄 알게 되고 뭐 지금 같은 인간이 된 거죠. 지금 같은 인간이 됐는데 식물하고 우리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구조는 완전히 대칭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물의 머리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가지와 잎들이 아니고 뿌리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있는 형상인 거죠. 동물은 옆으로 기어다니는 형상이고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는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주에 어떤 기운이 있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 기운이 도달해서 팍 내려꽂히면서 형성된 게 식물,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형성된 게 동물, 하늘로 되돌아가려고 자기의 어떤 신체 구조 자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뭐가 되려고 하는가? 인간은 뭐가 되려고? 인간은 생겨날 때부터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신과 합이라는 거, 신에 가까워지는 거, 자기가 돌아왔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자기가 돌아왔던 고향은 우주잖아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항온동물이 됐습니다. 항온동물 아닌 동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열을 내는 항온동물이 됐고 36.5도 열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열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열기. 이 열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신체 기관은 심장이죠. 심장과 함께 폐죠. 폐가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들죠. 그리고 심장은 사람이 숨 끊어지기 전에 계속 뛰죠. 내가 잘 때도 뛰죠. 계속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열이 나잖아요. 바로 이 심장이 뛰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항원성이 유지가 되잖아. 항원성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항원성, 즉 열기, 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열기가 우리 내부에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성질이 위로 솟구치는 거잖아요. 냉기는 아래로 깔아앉고 열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항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호흡 속에 이미 스피릿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체 표면을 통해서 감각을 합니다. 감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스피릿, 그 다음에 감각과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스피릿, 이 두 가지 종류의 스피릿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스피릿이 내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신체를 다니다가 혈관을 타고 신체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어떻게 떠돌아다닌들 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딘가 하면 요 위로 올라갑니다. 끝내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확산하려고 하는 힘과 응축하려고 하는 힘, 양쪽의 힘의 영향을 계속 다 받으면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피도 있고 뼈도 있으니까. 피도 있고 뼈도 있으니까 피는 확산하려고 하는 힘을 부여할 테고 뼈는 응축하는 힘을 부여하겠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체를 떠돌아다니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왜? 두개골 때문에. 두개골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두개골이 전체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거 아세요? 두개골이 가장 단단합니다. 이 우리 두개골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이 투과를 못해요.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힘인데 여기를 투과를 못합니다. 단단한 건 안이 조밀하다는 뜻인데 다른 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개골이 단단해요. 상대적으로. 그럼 거꾸로 다른 뼈들은 골다공증처럼 혹시 두개골에 골다공증 걸린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 두개골은 골다공증이 안 와요. 다른 뼈들은 엉성하게 중간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두개골은 공간 안 생겨요. 두개골은 다른 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게 영이 투과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다른 신경을 통해서 들어와,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인체를 돌아다니다가 위로 향하려고 하는데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면 방향이 틀어지죠. 방향이 틀어지고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지각한 모든 것들의 어떤 정보가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힘들이 인체를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못 돌아다니고 모이는 데가 뇌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뇌에 모여드니까 뇌에 모인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뇌주름으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했고 어느 정도 강도의 경험을 했고 어느 정도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 하는 건 뇌주름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일생 동안 이 사람의 학습량이 얼마나 됐나?
뇌주름에 나타납니다. 기억량이 얼마나 되는가? 뇌주름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정말 지금 같은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면 언젠가 인간의 뇌주름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쭈글쭈글할수록 아름다운 뇌인 거죠. 쭈글쭈글할수록 내 뇌는 참 순백해. 내 뇌는 참 순결해. 뭐 별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생각 없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좌뇌가 우뇌보다 좀 쭈글쭈글하고 대개 사람들 우뇌는 옥수수 곤죽처럼 좀 순백한 상태가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인간들이 생존욕에 쫓기는 도구적 어떤 욕망의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뇌구조하고 연결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 좌뇌하고 우뇌가 비대칭적으로, 예, 한쪽은 쭈글쭈글한데 한쪽은 순백하다. 이 비대칭이 오늘날 인간의 존재적, 의식적 비대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뇌가 생각한다라고 그냥 통상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뇌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관찰을 통해서 보면 뇌의 반응하고 다른 감각 반응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과학이 알아내다 보니까 뇌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가 원인이 아닌 거죠. 뇌는 중간 기착지인 거죠. 쉽게 말하면 고압 전봇대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쏘았는데 그냥 끝까지 가정에 못 들어가잖아. 전봇대를 통해서 변전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변전소인 거죠. 뇌는 일종의 집중된 변전소였다. 이런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직립해 있고 피가 돌기 때문에 슈타인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숨 쉬는 걸 통해 가지고 스피릿을 받아들여서 생명력이 없던 것들을 생명력으로 전환을 시켜낸다. 그 이야기를 일단 했고요. 생명력으로 전환을 시켜내는데 이 생명력으로 전환시켜낸 것들이 우리 심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뇌에서 총괄해서 나타난다. 라고 일단 얘기를 던지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맨 아랫부분 이제 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합니다. 우리 언어가 뭔가 이제 요점은 언어의 영을 밝히려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언어의 영이 어디서 왔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요때 이제 19세기쯤 되면 현대 의학의 해부학적인 기술들이 이제 지금하고 똑같을 정도로 극도로 발달했잖아요. 해부를 해볼 만큼 다 해봤던 시기란 말이죠. 해부를 해보니까 좌뇌를 다친 뇌졸중 환자가 언어장애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뇌가 아니고 좌뇌다. 좌뇌를, 그러면 언어하고 관련된 거는 좌뇌 여기에 뭐가 집중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그래서 이 문장도 재밌는 문장인데 슈타인이 말하기를 인간 존재는 뇌에 건강한 왼쪽 주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좌뇌를 다치면 언어 능력을 상실한다. 일단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인간 존재는 건강한 좌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란 뭐냐? 인간 존재란 뭐냐? 그걸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죠. 나는 누구냐? 그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죠. 내가 정한 나에 대한 의식, 그걸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실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자의식은 물리적 실체처럼 어떤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예. 마음먹기 나름인 지멋대로인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어떤 자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 존재는 이렇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의식, 근데 모든 의식은 어디로부터 오나?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언어하고. 근데 이제 심각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낱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반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현상들하고 묶어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자의식, 이게 사실 인간 존재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건강한 왼쪽 주름, 한마디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어야 우리는 자의식이 있는 거고, 이 자의식을 우리는 존재, 무슨 존재라고 규정하는 이제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좌측 관자놀이 주름에, 자, 논리를 잘 보세요. 뇌의 좌측을 다치니까 말을 못 하더라. 그렇다면 언어 능력은 뇌 좌쪽에, 뇌 왼쪽 뇌 중에서도 특히 어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 사이에 요 변형계하고 기지액 사이에 있는 요쪽 주름을 다치면 언어 능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 상실되는데, 근데 왜 그런가?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요쪽에 혈관이 있잖아요. 근데 혈관이 정해진 경로가 있는데 정해진 경로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잖아요. 정해진 경로 바깥으로 피의 흐름이 이탈을 해버리니까 언어가 상실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피가 전달되는 경로나 구조, 질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질서가 유지될 때만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논리고 뭐고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경망들, 혈관들, 이런 물리적인 구조들, 이런 물리적인 구조들이 사실은 의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의 신체 어느 부분이 물리적으로 다치면, 특히 뇌같이 예민한 부분은 물리적으로 다치면 의식도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영원한 행복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두엽을 마비시켜주면 됩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통해서 마비를 시키든, 아니 영원히 제거하고 싶으면 뭐 뇌수술 받으면 되지. 그 전두엽에 살짝 신경 좀 살짝 긁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리적 변화하고 이게 혈관의 구조, 신경망들의 어떤 경로, 얽혀있는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왼쪽 뇌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 이거를 얘기하면서 왜 왼쪽 뇌에 하필이면 이 왼쪽 뇌, 오른쪽 뇌를 가만 비교를 해보면 왼쪽 뇌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뇌는 옥수수 곤죽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왼쪽 뇌가 논리를 관장하고 오른쪽 뇌가 예술적인 거 이런 거 관장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 절반, 물반, 술반이에요. 절반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에도 논리성이 있거든. 논리에도 상상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끊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논리적인 것들이 언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좌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뭐 어쨌든 경향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경향적으로 맞는데 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왜 이쪽 주로만 발달했나? 이쪽 오른쪽을 주로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신경망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요쪽 오른쪽 사지에 있는 신경들이 좌뇌 쪽하고 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왼쪽 사지에 있는 신경들이 우뇌 쪽하고 망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을 많이 쓰니까 요 오른쪽의 사지의 경험이 왼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흔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요쪽에서 취합한 정보, 감각, 신경 감각 정보들이 피가 운동을 시켜서 신경을 타고 이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자연히, 그럼 왼손잡이는 여기 다쳐도 언어가 되겠네? 된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우뇌 쪽에 발달이 돼 있고 이쪽에 언어 기능들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요 좌뇌를 다쳐도 언어가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오른손잡이가 됐지? 예. 요런 게 자연 법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를 돌리거나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임의대로 나사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임의대로 나사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오른쪽으로 돌리게 돼 있죠. 나사 박을 때. 풀 때는 왼쪽으로 돌리게 돼 있죠. 왼쪽으로 돌려서 박히는 나사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이 만들어 놔버렸죠. 이렇게. 이런 거를 왜 간단한 물리 공식 중에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면 힘은 위로 튀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이걸 오른손 법칙이라고. 요거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우리가 못 거스르는 거잖아. 예. 나사 관련해 가지고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의 법칙이 힘이 우회전하고 있으면, 예, 전류가 우회전하고 있으면 힘은 하강 직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같은 거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강 직진하는 힘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풀려버립니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들은 그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오른손잡이가 됐냐 이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느 얘기에서 벗어나니까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연의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인간은 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주로 오른손잡이가 된 덕분에 좌뇌에 이게 쏠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고 몸통과 사지 전체에 오른쪽이 편향 발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후두부에서 소리를 내는데 후두부 여기잖아요. 후두부 중에서도 오른손잡이는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소리를 더 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팔다리만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이제 인간의 몸은 비대칭을 포함한 대칭이잖아요. 비대칭적 대칭이잖아. 어떤 것들은 살짝 경사지어 있고 똑같은 대칭이 아닌 것들이 불규칙한 요소들이 끼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대칭을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 전체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는 뇌주름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뇌주름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습관, 신체적인 구조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체 구조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언어를 썼겠죠. 우리가 직립을 한 존재가 아니라면 언어를 썼다 하더라도 다른 언어를 썼을 것이다. 예. 우리가 팔 2개, 다리 2개가 아니고 팔 3개, 다리 3개였으면 다른 언어를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모음부터 하냐 자음부터 하냐 이건 경험적으로 관찰해도 뚜렷하죠. 모음부터 발성하죠. 모음부터 발성하는데 모음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요. 모음에도 순서가 있어서 아이들이 울 때 내는 소리는 주로 아, 에이, 나, 에 같은 모음이다. 이거는 정교한 뇌발달 없이도 이런 소리를 그냥 낸다. 자, 여기서 이제 정교한 뇌발달은 모음이 아니고 주로 자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음이 아니고 주로 자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뇌발달은. 모음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대부분 날 때 인종 가리지 않고 민족 가리지 않고 자연환경 가리지 않고 그냥 타고나 버려요. 예. 그런데 정교하게 발달된 뇌 없이도 아, 에 이런 소리를 낸다.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 내는 소리가 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 이 이런 걸 더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아하고 우하고 이하고 계열하고 우 계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아부터 먼저 하고 우를 나중에 하는 걸까? 왜 아를 먼저 하는 걸까? 그러니까 모음의 발성, 모음은 타고나는데 모음의 발성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훈민정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양값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값. 이 자연의 운동에서 음과 양이 있다 그러면 먼저 움직이는 건 늘 양이 먼저 움직입니다. 양이 움직이면 음이 그거에 대응값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러면 이 소리의 성질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면 표기도 아는 이쪽, 어는 이쪽이잖아요. 훈민정음에서도. 한글에서도. 오는 위로 향하게 돼 있고, 그죠? 우는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죠. 이것도 서로 대응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이거는 양적인 거예요. 오는 양적인 소리입니다. 우는 음적인 소리예요. 어나 이는 음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소리 먼저 하고 그 다음 음적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먼저 하고 우, 이 이런 거 이런 거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모음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모음만 하는 상태는 언어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에 자음이 덧붙여져 가지고 음절이 발생을 하고 음절을 조합해서 낱말이 발생을 하고 낱말을 어떤 질서 있게 배열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어느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봅시다. 이제 모음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음을 하는데 6페이지부터 그 뒤로 넘어갑니다. 자음을 발음할 때 애들은 태어날 때 아이들은 저기 거울신경세포를 타고 태어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모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모방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세계를 인식할 때 말 그대로 전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라납니다. 전적으로 모방이다. 그럼 뭘 모방하느냐?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통념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모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모방할 수 없는 것도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내가 바람이라면 물론 말도 못할 때죠. 바람을 모방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바람을 어떻게 모방합니까? 어떤 행위나 이런 거 모방할 수가 없는데 바람 소리를 흉내내보고 바람의 흐름 같은 몸 동작을 해보려고 그러고 바람에서 느끼는 거를 자꾸 재현해 보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람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햇볕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인간 존재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부모를 모방하죠. 부모의 뭐를 모방하려고 하나? 다. 부모 존재를 싹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 앞에서 진짜 어린애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의 그 어떤 날카로운 분위기, 말투, 몸동작, 얼굴색의 변화, 미세한 신경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 애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거 지도 해볼라 그래. 이게 모방이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도 해볼라 그래. 선악 개념 아직 없죠? 좋다 나쁘다 개념도 없고 좋다 나쁘다 선악 개념 없는 상태에서 소미 물 빨듯이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한다. 그래서 애들이 모방한다는 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모방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7페이지에서 슈타이너가 애들이 모음을 넘어서 자음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좌측 대뇌피질의 뇌주름이 정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체적 움직임이 뇌를 조각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방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애들이 어떤 자음을 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 자음은 타고난 소리가 아니잖아요. 모음은 타고났잖아. 그럼 자음은 타고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모방을 통한 학습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그 모방은 주변의 어른들이 어떤 자음 박 할 때 입을 어떻게 움직이고 목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소리를 어느 정도 세기로 내고 이걸 막 유심히 관찰해 모방한다는 거예요. 예. 이 모방을 통해서 자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음을 낼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쯤 보면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일종의 신경생리학적인 작용들을 쭉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7페이지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 건 숨이 뇌로, 즉 공기가 뇌로 들어가고 혈액이 들어가고 말을 시작할 때는 피가 뇌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눈이나 귀를 통해서 뭔가가 지각이 되고 그 눈이나 귀를 통해서 지각된 그 뭔가 대상이 뭐가 됐든지 내 눈이나 귀를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 움직임을 우리는 내면에서 반복해 보려고 하고 이게 모방이죠. 나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내 내면에서 반복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곧바로 모방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간이 하려고 하게 되고 요 과정에서 이제 대뇌피질이 점점 발달해 간다. 8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호흡, 피와 신경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귀와 눈으로 전달되는 활동도 결합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와 눈. 이 귀와 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인 걸 뭘 본다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는 12감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간 세모를 본다. 빨간 세모 막대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이잖아요. 이거를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빨갛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세모다. 이건 빛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빛하고 상관없는데 기하적인 구조입니다. 이 기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감각은 시각이 아니고 운동 감각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체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기하 모형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세모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모꼴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꼴로 운동을 못하는 존재들은 자기 인체 구조를 세모꼴로 재현을 못하는 존재들은 세모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통찰이죠. 우리는 세모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리듬 박자에서 4분의 3박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로 꼭지 좀 찍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세모 만들어 놓고 요 세모대로 동물들 보고 유기적인 한 동작으로 세모로 움직여봐라. 어떤 동물도 못 움직여요. 동물은 세모를 인식 못하는 거죠. 예. 특히 4발 달린 동물들은 다리가 꼬여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파장, 그 다음에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데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둘 다 일종의 파장 에너지잖아요. 파장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어떤 진동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들까지 피와 신경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뇌에서 재료로 삼아가지고 막 때려 뭉쳐서 이제 언어 발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어 발달이 된다. 그래서 그럼 이 좌측 뇌주름을 발달시키는 것은 주로 오른쪽 신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자극들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진동수들 이런 것들을 좌뇌가 결합을 해서 언어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 중간에 보면 팔과 손의 움직임. 근데 특히 언어 형성과 관련해서는 발은 별로 안 중요해요. 발은 부차적이에요. 우리가 사지 발달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뇌 발달하고 관련된 거에 어떤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손입니다. 손. 또 이 손이야말로 어떤 가장 인간의 특징적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직립했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이 가장 인간 특징적인 기관인 거죠. 그래서 뇌발달하고는 손발달, 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사실 언어의 영 문제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슈타이너가 살짝 딴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교육적으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왼손잡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오른손잡이로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시킬까 말 건가.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주는 게 옳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왼손잡이로 고착시키는 게 맞다 또. 이제 두 가지, 급격하게 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왼손잡이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좌뇌에 축적했을 걸 얘는 우뇌에 축적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급격하게 오른손잡이로 바꾸게 만들어버리면 이쪽 성과가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쪽 성과가 파괴돼 버린다. 그럼 이쪽 성과는 미진하고 이쪽 성과는 파괴되면 애 바보 되는 거죠. 그럼 양손잡이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상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손잡이는 둘 다 적당히 모질이가 된다. 둘 다 발달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 발달했으면 어느 레벨이 높아졌을 텐데 이 집중 발달이 나뉘어지면서 살짝 인식적으로 모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잡이 별로 안 좋다. 그냥 오른손잡이가 되든 왼손잡이가 되든 몰아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자연의 필연성은 사람을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문명이 오른손잡이 구조로 발달을 해버린 건데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변이로 왼손잡이를 쓴다는 건 그건 뭐 죄는 아니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왼손잡이 쓰면 되지. 왼손잡이 쓰면 되지만 그만큼 사실 왼손잡이는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의 구조질서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왼손잡이로 소화를 했다. 그럼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이 좌뇌가 할 역할을 우뇌에다 쌓았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급히 바꾸려고 하면 이게 박살나고 이게 박살나면서 이게 제대로 발달 안 돼서 바보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손잡이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오른손잡이 쪽으로 가급적이면 자리 잡도록 유도해 주되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야 뇌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 이미 쌓아놨던 성과들을 파괴하지 않고 이것도 살리면서 오른손잡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꽤나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는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넘어가고요. 자, 10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언어 얘기로 들어와가지고 자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몸은 타고 태어났는데 자음은 아이들이 그 자음 발음할 때는 주변의 어른들을 실컷 모방하면서 발음하는데 어른만 모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환경을 모방하는 데서 자음이 나왔겠냐 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돌멩이를 만졌을 때의 느낌, 나무를 만졌을 때의 느낌, 흘러가는 물을 만졌을 때의 느낌이 다 달라. 바람도 아주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맞았을 때의 느낌, 훈풍을 맞았을 때는 다 다르잖아요. 이 느낌을 모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 형상이 있고 구체적 성질이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구체성을 표현해 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구체성. 사실 모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원적 성질들은 모음이 표현해 줍니다. 올라가고 싶은 거는 오, 내려가고 싶은 거는 우, 나가고 싶은 거는 아, 들어가고 싶은 거는 어, 가로막고 싶은 것은 이, 머무르고 싶은 것은 으. 모음은 요거밖에 없어요. 모음은. 서양이고 동양이고 모음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 아래, 밖으로, 안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표현하려면 자음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자음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개별 구체성들의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음이 많겠죠. 자음이 많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평선이 보입니다. 지평선이 보인다는 얘기는 산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봐는 모든 땅은 평평해. 이러면 자음이 발달할까요? 근데 내가 보는 어떤 땅은 뾰족하고, 내가 보는 어떤 땅은 완만하고, 내가 보는 어떤 땅은 막 높낮이도 다르고, 어떤 땅은 돌산이고, 어떤 땅은 흑산이고, 황토산이고, 막 이렇게 다양해. 이러면 자음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애들은 참 자음 발달하기 힘들다는 거죠. 봐도 지평선밖에 안 보이고 똑같은 땅이다. 이러면 자음 발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슈타이너는 좋은 말로는 그런 사람들은 좀 영적인 지향성이 있다.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 별로 안 들어오는, 멍한 어린애가 영적이라는 의미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무는 거지. 좋은 말로 영적이지 나쁜 말로 계몽이 안 된다. 의식 상승 발전, 이게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음 발달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그 환경의 개별 구체성이 어떤 다양할수록 경험이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경험을 표현하려고 자음이 발달하게 된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듯이 지평선밖에 안 보이는 평야지대 들판에서 자라게 하고, 어떤 뭐 산악 지형이 다양하게 융기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라내는, 산악 지형이 다양하게 융기되어 있는 데서 자라는 애들이 자음이 발달한다 그 말이지 뭐. 예, 자음이 발달한다. 그러면 그래서 자, 이제 11페이지에 드디어 슈타이너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 그러면 또 산은 왜 어떤 지역에서는 산이 발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강이 발달하고 황야가 들판이 발달하냐 이거예요. 산이 도대체 뭐냐, 산이 뭐냐? 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산이 왜 생겼냐입니다. 산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음이 발달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국토 70%가 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면이 또 바다잖아. 강도 있잖아. 자연 환경의 풍부성으로는 우리만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자모음이 기가 막히게 조화되어 있는 글자예요. 예. 영어 26개 알파벳을 쭉 늘어뜨려 놓고 자모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어느 나라 언어든지 자모음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데, 몇 대 몇이라고 하는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나라 훈민정음은 상대적으로 자모음이 한 1대 1.5가 안 됩니다. 1대 1.3 정도? 예. 모음이 1이라면 자음이 1.3 정도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균형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뭐 이거 모를 수도 있겠네요. 조합 가능한 음가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언어 중에서 한글이 최고거든요. 한글이 조합 가능한 음가가 한 11,500개 정도 돼요. 영어가 조합 가능한 음가가 3,000개 정도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글의 어떤 그 우수성은 뭐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훈민정음 표기법을 살리면 이론적으로는 표시 가능한 음가가 약 399억 개. 네, 현재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불필요한 개수입니다. 399억 개를 우리가 분류 가능하게 넣어서 그걸 가지고 조합을 돌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자의 어떤 그 효율성과 우수성 자체로는 완전 끝장을 본 거죠. 완전 끝장을 본 문자 형태가 훈민정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뭐 민족주의적 자부심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냥 팩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거나 못났다기보다도 뭐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런 자연 환경에 태어나서.
운 좋게 이런 자연 환경에 태어나서 여기에 적응하고 사는 과정에서 자모음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게 됐고 어떤 한 과정에서 이런 걸 얻게 됐다. 자, 이제 요 대목이 이제 재밌는 자리인데요. 11페이지. 산과 평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바로 이런 식입니다. 지구가 있고 그 위로 해가 빛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구 전체가 형태 지어지지 않은 옥수수 같은 덩어리였습니다. 그렇죠. 지구 발생의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행성이 태어날 때는 처음에 가스 덩어리들이 뭉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스 덩어리들이 뭉치고 해서 어느 정도 고체화돼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양한 지형이 없는 상태로 허물허물한 상태가 돼 있었겠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먼저 산이 이 덩어리로부터 끌어당겨져야 했습니다. 산이 끌어당겨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산은 왜 끌어당겨졌겠습니까?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의 인력작용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거죠. 예. 그럼 산이 끌어당겨졌다. 우리가 요철이란 말을 하잖아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산이 끌어당겨지면 패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패이는 부분은 해저가 되는 거죠. 예. 패이는 부분은 해저가 되고 끌어당겨 올려진 부분은 융기된 부분은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반은 가스, 반은 액체였던 시절. 이게 지금과 같은 어떤 고체, 액체, 기체의 삼분화로 돼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툭 융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에 융기를 해서는 이쪽은 푹 꺼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같은 지구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액체들이 고이기 시작하면 이게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융기한 부분은 대륙이 되는 거죠. 융기한 부분 안에서도 더 융기된 부분들은 고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저런 식의 일들은 왜 일어났나? 저런 식의 일을 일으킨 것은 태양계의 인력작용인 거지. 맞잖아요. 태양계의 인력작용이다. 예. 별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이 과정들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융기된 데가 거의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푹 꺼져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울퉁불퉁하게 나온 데가 있고, 나왔다 하더라도 큰 게 하나 융기된 데가 있고, 아주 세분하게 잔주름이 진 형태로 융기된 데도 있고, 이게 지형의 다양성, 풍토의 구별이 확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토의 구별이 생겼고, 풍토라고 하는 말은 바람과 흙이잖아요. 바람이 다르다는 건 지형이 다르면 바람이 다릅니다. 흙이 다르다는 것은 지구 바깥의 지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구 안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풍토라는 말이 사실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적 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우주적 힘을 강하게 작용받은 데가 더 많이 다양하게 융기된 곳이란 뜻이에요. 예. 융기된 곳이란 뜻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자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언어 간의 차이가 전 우주적 힘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예, 뭐 세세하고 다양한 그 사례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언어가 우주적 힘과 연관되어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렇다고 또 자음만 편향되게 발달했다. 뭐든지 편향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균형은 지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음만 편향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모음이 균형적이면서 자음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이런 정도가 자음과 모음이 황금 비율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황금 비율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한글이고 우리 모음 11개, 자음 원래는 17개였는데 그죠? 17개였는데 지금은 14개를 쓰고 있잖아요. 황금 비율은
1대 1.628인가요? 그게 황금 비율이거든요. 1대 1.6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훈민정음은 거의 황금 비율이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황금 비율에 가까운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형을 변화를 시키고 이 지형이 변화된 것이 인간의 어떤 신체적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 경험에 영향을 준 것이 신경과 피의 활동에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좌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언어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연결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때 태어났는가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11페이지 밑에 이제 이런 데에서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주술적인 소리 안에 이제 이런 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면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간적 구성에서 특별히 우주적 힘이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적 힘이 특별히 강하게 울퉁불퉁하게 작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에너지가 강렬한 시간대가 있을 거고 에너지의 성질 자체가 좀 순한 시간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인이 만약에 에너지 파동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간대에 태어난 애가 있으면 얘는 상대적으로 그 순한 시간대에 태어난 애보다는 성격도 변할 테고 언어에 대한 성향도 변할 테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11페이지 밑에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서 있는 곳에서 특정 시각에 태양이 우리와 별자리, 양자리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 위치에서는 강한 우주적 힘이 작용한다. 물론 이제 이 양자리가 우리한테 그런 힘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건 마치 인디케이터 같은 거, 나침반 같은 겁니다. 시계 같은 겁니다. 그냥 지시할 뿐이지 양자리 그 자체가 우리한테 힘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계가 양자리에 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주적 힘들이 아주 강렬한 것들이다. 양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 우리 동양식으로 전환해서 보면 양자리가 어딘가 하면 좌오묘유의 묘자리입니다. 이러면 또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묘자리가 언젠가 하면 달로 치자면 충분히 있는 달이에요. 충분히 있는 달.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정도. 해 뜰 때죠. 이때 굉장히 우주적 힘이 강해요. 우주적 힘이 강할 때입니다. 강력한 생명력이 한참 활기를 띠고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 마치 공간적으로 어느 지형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간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가 달라지듯이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에 태어난 아이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처녀자리에 위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전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양자리를 가리킬 때 태어난다고 해보면 자음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더 강한 우주의 힘이 작동하는 시간에 태어난 애들이 아닌 아이들보다 자음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게 된다. 자음만 더 많이 쓰겠어요? 격음화 현상을 많이 일으키겠죠. 막 쌍시옷 같은 거 쓰고 쌍시옷자 많이 쓰는 이런 언어 성향을 가지게 된다. 쌍자음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쌍자음을 많이 쓴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성격이 유추가 되죠. 성격이 유추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우주 전체의 기운과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생리와 심성 이것들을 진짜로 일일이 분석적으로 따져서가 아니고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만 딱 봐도 많은 부분 성장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니야말로 관상, 골상, 목소리, 그죠?
눈빛의 상태,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맨 마지막 마무리는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슈타이너가 말하는 언어의 기본은 뭐냐? 굳이 따라 올라가자면 별들의 움직임이다. 우리 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면 언어를 봐야 된다. 언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언어가 생겼는가를 알려면 신체 내부 과정을 봐야 된다. 신체 내부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면 외부와 어떤 그 특징적인 질서를 맺으면서 경험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 외부의 환경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를 알려면 한마디로 왜 어디에는 산이 많고 어디에는 강이 많냐 이런 걸 알려면 그게 형성됐던 시기에 별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별들의 움직임이 만들어 놓은 지형과 인간이 맺는 상호작용을 알아야만 자원과 모음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일단 이런 원리를 밝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결론은 약간 허무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적인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의식의 경험 통합 능력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따라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별들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자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크고 작은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먹는 걸로 일상적인 경험으로 다 전달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미세하게 계속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의식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거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훈련을 통한 자각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영적인 힘. 아까 첫 번째 받은 언어에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언어가 자의적이지 않고 우주적 힘에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텍스트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논증을 하려고 한 거죠. 봐라,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언어는 자의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모음을 많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음을 많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언어 습관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다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 그 자체가 자연과 연결된 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에서 언어는 마치 독립된 개인처럼,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처럼 자기 고유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함부로 말을 만들어내는 짓은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우리의 선조들, 멀리 갈 거 없고 조선시대 선조들은 지금 슈타이너가 말한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당연하지. 그 3살배기도 아는 얘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 이랬을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 정인지 후소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마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그 서두 부분을 어차피 다음 달에 제가 또 훈민정음은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정인지 후소에서 오늘 첫 번째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후소의 핵심적인 문장 몇 개를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18페이지에 정인지 서문에 나오면 유천지 자연지성 즉 필류천지 자연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에 해당하는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이게 우리가 한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문자 이런 게 나오면
이 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자면 폼입니다. 폼. 폼이 글자는 아니죠. 레터가 아니죠. 예. 직선, 곡선, 기하적인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이게 다 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잖아요. 아까도 언어가 형성될 때 예? 귀를 통해 눈을 통해 들어온 어떤 정보들 하고 뭐 호흡하고 뭐 습생하고 뭐 어쩌고 피와 신경이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좌뇌의 주름을 만들어서 언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훈민정음 정인재 소문의 첫 문장이 소리가 있으면 무늬가 있다,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소리도 있고 형태도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특정 소리하고 특정 형태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음과 색, 음과 틀, 형태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우리의 경험은 색깔과 꼴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발도르프 미술교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슈타이너가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색깔을 임의적으로 쓰도록 하지 마라. 색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색이 특정한 형태, 그 특정한 어떤 진동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요. 특정 색은 특정 그 공간에 몰려 있어요. 나무가 있다고 하면 나무의 색깔이 나무 한 그루가 있다면 나무의 색깔이 다 같냐? 달라요. 뿌리의 색깔, 아래 둥치의 색깔, 중간 줄기의 색깔, 윗가지의 색깔, 잎의 색깔, 열매의 색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르익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지만 공간의 어떤 배치에 따라 가지고도 색깔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색깔에서 특정한 성질이나 특정한 공간을 연결해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교육 과정에서의 모든 교과 속에서 자연의 실제하고 연결돼서 아이가 느낌을 갖도록 유도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도 특정한 소리는 특정한 형태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제 오늘날 정도 되는 과학에서는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즉 음조를 색조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됐잖아. 지금 기술적으로 음조를 색조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과 색 사이에 어떤 파동 에너지 차원에서의 동일성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500년 전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라고 발음하느냐, 너라고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소리인데 이 소리가 특정한 어떤 꼴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법칙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의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 법칙적으로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 필연적으로. 소위 고인, 인성, 제자.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 소리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 문하고 자하고 다른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형태를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을 잃는다. 천문을 잃는다. 천문은 뭘까요? 천문의 자연적 실제는 별자리죠. 하늘의 무늬. 여기 계신 분들 무늬를 우리말로 혹시 생각하신 분도 있죠. 무늬는 순우리말이다. 무늬는 문의 우리식 발음입니다. 문의 우리식 발음입니다. 터무니는 우리말일까요? 한자일까요? 터무니는 천문입니다. 지금도 북경 사람들한테 저 천안문, 태남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 하는 걸 쟤들은 텐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럼 우리가 천문 발음하는 걸 쟤들은 태문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그냥 터무니가 돼요. 그럼 터무니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문에 그런 이치가 없다. 천문에 그런 이치가 없다.
옛사람들은 모든 사상과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천문의 이치에서 다 따왔으니까. 원리적 근거가 없다, 그거는. 근거 없다는 얘기죠.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어쨌든 문의는 문인데 문하고 자는 다르다. 우리가 천문이라는 말은 쓰지만 천자라는 말은 안 쓰지 않냐. 글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문의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죠. 글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글자의 기초가 되는 문의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라고 하지만 문은 자연이 만드는 거고 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도덕이라고 했을 때 도는 자연법칙이고 덕은 그걸 내면한 거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문자 이런 말을 쓰는데 언하고 어하고도 다르고 문하고 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국 표준 어라고 하지 표준 언 이렇게 안 하죠. 그럼 언하고 어가 다르다는 거잖아. 둘 다 근데 옥편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면 둘 다 말씀 말씀 언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편을 보고도 사전을 보고도 의미 차이가 뭔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 차이는 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의미 없는 옹알이를 벗어난 수준부터 시작해서 의미 없는 옹알이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소리지. 그거는 의미 없는 옹알이 말고 의미가 담긴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인데 그 중에서도 좀 정제되고 제도화되고 사회적으로 다듬어진 거를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라고 하지 표준어라고 하지 표준언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사회적 합의와 정제 이게 있어야 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언은 하늘의 어떤 기운을 삼재적으로 뭉쳐서 만들어진 걸 언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한 이걸 파자라고 합니다. 한문에 부수가 있고 부수는 전부 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죠? 추상적인 경우도 있고 물리상형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부수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1점 운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삼재적 변화를 시켜가지고 종합해냈다 라는 뜻으로 읽어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 나왔다. 근데 어는 여기에다가 나, 오자를 하나 갖다 붙여요. 이건 나,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말인 거죠. 자의식이 언제 생깁니까? 성장 발달 단계로 보더라도 청소년기가 돼야 생기지. 즉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다가 마음신변을 갖다 붙이면 깨달을 오자가 되잖아. 예. 그 깨달을 오자가 우리가 오성이라고 할 때 그 오자하고 똑같거든요. 즉 추성화 능력, 개념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 어는 그냥 모든 말이지만 어는 추성화되고 개념화되고 정제되고 합의되고 자의식을 갖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언도 어도 둘 다 말이에요. 글은 아닙니다. 글은 문자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언어 그러면 말과 글을 다 통용해서 언어라고 말해버리는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사용법은 그렇지만 조금 엄밀하게 사용하자면 언어는 그냥 다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언어 문자라고 해야 말과 글이 되는 거죠. 말과 글이 되는 거고 문자에서도 문은 자연적인 거고 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문자의 자자 자체가 어떤 공간에 사람이 또아리 들고 있잖아.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듬어서 글자를 만들었다. 아, 이거 오타가 났네. 수정하겠습니다. 이 글자에 간머리가 씌워져 있어야 됩니다. 간머리가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문에 오타가 났네요. 인성제자, 이 통만물지정, 이것으로 만물의 정을 통했다. 자, 이 통만물지정, 통이라고 하는 건 두루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한테 의식을 가져다 줬다는 얘기죠. 언어가 우리에게 의식을 가져다 줬다.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소리가 있으면 어떤 무늬가 있는데, 어느 무늬가 있는데, 이 소리와 무늬가, 소리와 형태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인간들이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글자를 만드는 걸 가지고 만물의 성질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곧바로 언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만물을 개념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걸로 변환을 시켜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인식의 어떤 토대가 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문장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물의 성질을 알게 됐는데, 이로써 제3제지도, 이제 여기서 삼제지도라고 하는 거, 뭐,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이런 개념들은 아시다시피 동양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기초 개념들이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삼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변형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음양오행적 세계관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성질을 알게 되고 삼재지도를 실어서, 삼재지도를 실었다는 것은 어떤 삼재지도가 뭐냐? 음양오행의 원리다. 음양오행이 뭐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실었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의식이 발달하고 만물의 개별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냐? 보편 원리를 인식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별적인 정보가 아니고 개별적인 정보들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보편 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 그게 바로 제3제지도입니다. 삼재도를 실었다. 삼재도가 음양오행 세계관이라니까. 그 음양오행 세계관으로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용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후세 불능력이야. 후세가 감히 바꾸지 못한다. 후세가 감히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금을 통해서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슈타이너에서도 언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언어는 사람의 자의적 산물이 아니답니다. 여기서도 자연에 통하는 어떤 음양오행의 논리, 삼극지도라고 하든 삼재지도라고 하든, 삼재지도는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지인 삼재는 벌써 그 안에 음양, 태극, 사상, 오행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관을 우리는 보편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편 원리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후세가 바꿀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보편 언어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보편 문자도 있고, 보편 말도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의 말이 다르냐? 구체적인 발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냐? 그 다 다르지 않냐에 대해 가지고 슈타인은 아까 그거는 지형이 바뀌는 효과에 의해서 설명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의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연, 사방, 풍토 구별이라고 해요. 자연의 사방, 여기저기 여러 곳에 풍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과 흙. 바람이 다르다는 건 지형이 다르다는 거고, 흙이 다르다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의 성질이다. 그 땅의 성질이 다르면 다른 식물, 동물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섭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 생애에 영향을 미치죠. 동물 많이 먹는 사람들하고 식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성질이 같겠습니까? 로마 속담에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 동물 많이 먹으면 나도 동물적이 되겠지. 식물 많이 먹으면 조금 식물적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쥐를 데리고 실험을 해보는 거 많이 있잖아요. 식물성 위주로 먹이를 준 쥐하고 동물성 위주로 먹이를 준 쥐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단거리는 동물성이 이기고 장거리는 식물성이 이깁니다. 지구력은 식물성이 강하고 순발력은 동물성이 강합니다. 예. 그러면 쥐 실험에서 나타나는 게 사람한테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흙이 다르면, 바람이 다르면, 환경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예, 그러면 경험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면 소리 값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함축해서 연, 사방, 풍토, 구별.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 성기, 역수, 이언. 소리 역시 소리 역시 그 따르는 바가 달라지는 바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주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연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다. 그런데 사방풍토구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 보편 언어만 있거나 개별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보편성을 깔고 그 위에 개별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각자의 언어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맨 앞에 이야기 슈타이너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통합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언어 교육에서는 언어의 영, 즉 언어가 갖고 있는 보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어의 차이를 어떤 존재 차이나 차별적 의식이나 경쟁의식이나 우열의식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어의 영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사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게 되려면 이렇게 언어가 가지는 보편성과 어떤 개별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가 숨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어떤 풍토구별에 의해서 갈라지는 대목인가 하는 것. 그러면 당장 한글과 영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잖아요. 그럼 한글과 영어에도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이 있겠지. 실제로 차이점이야 뭐 딱 봐도 다 차이 나니까. 근데 놀라운 공통점도 있습니다. 음가의 공통점도 있고 표기상의 공통점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언어의 영, 이런 거를 체험한 사람은 알아본다라고 했잖아요. 예, 알아본다라고.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